첫 타자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 바로 연결합니다. 이 시장님 나와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입니다. 네, 오늘 출정식 한 장소가 성남에 있는 오리엔트 시계 공장. 왜 여기를 택하셨어요? 예. 거기가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를 못 다니고 공장 생활을 했는데 그 마지막으로 79년부터 81년까지 공장 생활을 했던 공장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거기서 후각을 상실하는 뭐 그런 산재도 업무상 제외 뭐 이런 것도 입었고 거기를 선택해서 제가 노동자 출신의 최초의 대통령이 돼서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는 공정한 나라 만들겠다 뭐 이런 뜻으로 그것을 기자회견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79년에서 81년이면 몇 살에서 몇 살까지예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사이고요. 그 전에 저는 초등학교 마치고 12살부터 계속 공장 생활을 했으니까. 12살부터요? 네, 초등학교 마치던 바로 그때부터. 그때 공장에서 12살짜리를 받아줘요? 받아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나이를 이제 남의 형 나이로 이제 다 서로 알면서 그 형의 이름으로 다니고 뭐 그렇게 남의 이름으로 다니고 그랬죠. 그러면 이 오리엔트 시계 공장이 첫 직장이 아닌 거군요? 아닙니다. 그 중에 그 이전에 목걸이 공장, 뭐, 고무 공장, 냉장고 공장, 그리고 이제 야구 글러브 공장을 거쳐서 가장 월급을 많이 주던 제일 큰 회사인 오리엔트로 들어갔다가 2년 정도 일하다가 제가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예. 이렇게 12살부터 참 이곳저곳 공장 전전하며 살았던 그 어린 시절이 오늘 출정식 하시면서 막 떠올랐을 것 같아요. 네, 뭐 저희 같이 공장을 다니던 친구들도 좀 많이 만났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반올림이라고 삼성전자 그 백혈병 업무상재 농성장도 갔다 왔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가진 자 강자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뭐 재벌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가 됐는데, 그런데 이 너무 강자 중심의 사회가 좀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으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약자인데 주머니가 비어서 경제가 지금 침체되는 상황까지 와서 우리의 미래가 암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자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그곳을 출마 장소로 설정했습니다. 약자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 방법으로 오늘 눈에 띄는 정책을 여럿 내놓으셨는데 기본소득제 도입하겠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국가는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여기저기 이런저런 용도로 쓰는데 우리가 주로 보면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뭐 최순실 예산으로 불리는 이런 낭비성 예산 집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국가는 어차피 돈을 쓰는 건데 이게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의 삶에도 도움되는 쪽으로 쓰는 게 우리 헌법이 정한 의무인데 실제로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국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예산 집행은 참으로 인색합니다. 토목공사나 뭐 기업에 대한 지원은 다 투자라고 하면서 국민들에 대해서 복지 지출하는 것은 정말로 큰 투자인데 이건 낭비라고 말하죠. 공짜라고 말하고. 그래서 제가 국가 예산 400조 중에서 한 7% 정도만 조정을 하면 2,800만 원에게 2,800만 명에게 매년 100만 원씩 줄 수 있는 28조 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2,800만 명에게 1년에 100만 원? 네. 그러면 가구당 한 2,300만 원 되죠. 예를 들면 29세 이하 전 연령, 65세 이상 전 연령, 장애인 전부, 농어민 이렇게 하는 게 2,800만 명이 나오는데 가구원들이 보통 그게 한 2-3명이 걸릴 테니까 한 2-300만 원이 되고 이거를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 상품권 형태로 그 지역에서 쓰여지도록 하면 이게 그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성남시 청년수당 주듯이. 청년배당을 지역화폐를 줬던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재래시장도 살아났고 했는데 전국의 자영업자도 살아나고 경제순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29세 이하라면은 갓 태어난 끝난아기도 포함되는 그렇습니다. 신생아부터. 그리고 65세 이상, 그다음에 뭐 장애인, 농어민 다. 워낙 어려우니까. 좋고요. 또 하나가 국토보유세라는 걸 신설해서 전 국민한테 토지 배당을 하겠다. 이건 뭡니까? 우리나라의 그 소득 불균형이 너무 심하고 또 자산 불균형, 재산 불균형이 너무 심합니다. 상위 10%가 연소득의 예를 들면 48%를 가져가고 국민의 50%는 예를 들면 5%를 나눠 갖는다든지 이런 아주 심각한 불균형이 있는데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 정책으로 전 국민 중에서 토지를 가진 사람은 다 세금을 내는데 예. 이걸 전 국민에게 n분의 1로 기본소득 지급하는 거죠. 이게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데도 맞고 하는데 예. 95% 정도는 이익을 보게 됩니다. 예. 나머지 이제 땅 부자에 해당되는 5% 정도는 약간의 부담을 더하게 되는데 예. 이런 식으로 불균형을 조금씩 조정하자는 것이죠.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토지에 대한 보유세로 거치는 세수는 전액 국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종부세, 종합부동산세가 한 1조 3천억, 재산세가 한 7조 7천억 이렇게 되는 9조 원 정도 되는데 예. 이게 5,600조 원이라고 하는 6,500조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너무 적습니다. 예. 자동차세 뭐 이런 데 비교하면 말이 안 되죠. 예. 이거를 한 22조 원 정도까지 좀 추가로 걷어서 한 15조 원 정도를 만들면 그걸로 전 국민한테 n분의 1로 초고적인 기본소득을 시행해 오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공감을 하면 그걸 조금씩 내려가는 거죠. 네. 이러면 한 5% 정도는 손해를 보니까 반발할 텐데 네. 95%의 국민들 이익이 되니까 또 찬성할 테고 이걸 통해서 약간의 재산 불균형을 해소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좀 대폭 늘리는 그런 쪽이로군요. 기본적으로. 그래 봐야 미국이나 선진국의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소득 역진 현상을 완화시키면서 기본소득을 좀 강화하는 그 방향으로는 똑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재벌 해체를 주장하셨는데, 네.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거를 이제 오해를 해서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재벌 체제를 해체하는 것이지 재벌 기업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오해가 발생하고 있고요. 재벌 체제 해체는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재벌 가문들의 불법적인 과도한 지배력 행사, 재벌 대기업 내의 부당 내부 거래, 중소기업이나 노동자 착취,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불법 부당 행위를 철저하게 근절해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게 만들어야 네. 경제가 살아난다. 그런 뜻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제일 심각한 기득권은 지금까지는 정치 권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재벌이고 그중에서도 삼성 재벌이죠. 예. 근데 이 삼성 재벌 가문들의 기업에 대한 부당한 지배, 기업을 마치 개인 사적 도구처럼 악용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막아야 경제가 산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배구조 개혁하는 거, 그다음 불공정 행위, 또 일감 몰아주기 금지시키는 거, 뭐 이런 등등이니까 여타 야권 후보들의 이른바 재벌 개혁 주장하고 사실 대동소이한 거 아닌가요? 대동소이하긴 한데 이제 개혁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한 게 하나도 없죠. 예. 대개는 이제 듣기 좋은 소리를 했는데 제가 하는 얘기들 중에 다른 개혁 주장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법으로 만든 재산은 전액 환수한다. 네. 불법이라고 불리죠. 두 번째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재벌 총수인 이재용은 구속해야 된다.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 이거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재벌 대기업들이 정당하게 이제 부담하고 있는 법정 부담금, 개발 부담금 이런 거 이걸 깎아주자는 분도 계시는데 네. 이거 깎아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15조 원이나 되는 부담을 국민들이 대신 해야 되는데 그거 옳지 않다. 예. 세 번째로는 부당하게 강자들인 재벌들에게 깎아주었던 법인세 정상화해야 된다. 법인세 증세, 또 소수의 초과 이익을 누리는 초대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 말하지 않죠. 예. 그런 차이들은 있습니다, 분명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네. 지지율이 한참 좀 치고 올라가더니 좀 주춤 약간 더 꺾이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은 어떠세요? 지금까지는 거의 뭐 인기 투표에 좀 가까웠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 사람이 어떤 걸 할 수 있는가, 실제로 말하는 걸 할까를 검증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선이든 본선이든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득 권력이 재벌이고 또 정치 권력들인데 과연 이 기득의 정치 권력, 특히 삼성 같은 재벌들과 싸워서 예. 이 기득권을 제어하고 우리가 원하는 공정국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걸 해낼 수 있을까? 예. 라는 점들을 국민이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그중에서 이 사람이 과거에 한 행위로 보건데
이 사람 같으면 진짜로 말한 걸 지킬 수 있겠다 예. 하고 믿어지는 사람을 골라내는 단계가 될 텐데요. 예. 그러면 제 지지율도 올라갈 거고, 좀 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경선은 인기 투표가 아니라 그냥 될 사람을 찍는 게 아니라 빼야 될 사람을 고르는 적극적인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반영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는 될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론조사엔 될 것 같은 사람을 지적하거든요. 예. 여기는 꼭 돼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제 살아온 경험이나 예. 공약 이행률이나 또 기득권 뭐 이런 금기와 치열하게 싸워왔던 예.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과 싸우겠다, 또 싸워온 부분, 그리고 네. 정말 가난하고 서민들을 위하는 그런 조금 더 강한 정책, 이런 면에서는 지금 다른 주자들하고 분명히 비교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표현을 경선이라는 것은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되어야 할 사람을 뽑는 거라는 식으로 표현하셨는데, 네. 하지만 본선에서 이길 만한 경쟁력이 확실한 사람을 뽑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물론이죠. 거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추가되는데 돼야 될 사람이 이길 수 있다면 확실하게 되겠죠. 네네. 근데 이길 수 있는지는 인기 투표가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을 받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세는 쉽게 잘 유지되지 않죠. 아하. 왜냐하면 대세는 유명한 사람을 찍는 거니까요. 네. 인지도가 많이 반영되니까.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확장성 측면에서 뭐 이제 분당이 저에 대한 압도적 지지로 돌아선 것처럼 실력으로 실적으로 유능한 진보임을 증명했다고 생각하고 예. 또 한 가지 좀 더 한다면 저처럼 입장이 명확하고 실제로 집중을 해낸 실력 있는 사람을 믿지 국민들이 그 말만 많이 하고 필요에 따라 말을 바꾸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을 국민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네. 그 측면에서는 제가 오히려 더 좀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주실 거고 특히 이 야권의 단일화, 야권의 연대를 해야 승리 가능성도 높아지고 예, 예. 나중에 국정 수행의 동력도 생길 텐데 예. 이게 야권 통합이나 연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제가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야권 통합은 아무래도 국민의당을 염두에 두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정의당 이런 야권들을 예. 말하는 건데 예. 이 야권들을 하나로 묶으려면 서로 존중해야 되고 서로 신뢰해야 되고 서로 적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측면에서는 뭐 저는 적대감도 없고 또 아. 신뢰도도 서로 좀 높은 편이고 아하. 저는 뭐 그분들에 대해서 존중감 갖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이 이겨야지 내가 이기는 것 예.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예. 이겨야 된다. 이 생각이 명확하니까 예. 야권 연대에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선 통과해서 이재명 시장이 본선 나가면 본선 승리는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그 야권 연대 과정에서 국민의당이나 이런 속으로부터 좀 적대감이 있는 분 하니까 바로 떠오르는 게 문재인 전 대표예요. 네, 뭐 제가 누구를 굳이 꼭 짚진 않았지만 뭐 그거야 뭐 금방 생각이 되니까. 근데 조금 아까 표현하실 때 말만 많이 하고 좀 애매모호한 입장 취하고 이렇게 지칭한 건 누굽니까? 아니 뭐 특정한 사람을 지칭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아니 그것도 자꾸 또 한 분이 떠올라서 하는 얘기인데. 아 그래요? 그 뭐 저는 특정한 사람을 찍은 건 아닙니다. 네. 중요한 가치니까 한 말이죠. 그런데 나는 실천으로 뭔가를 보여줬다 이런 말씀. 네. 그것이 이제 평가받을 것이다. 네, 일관성, 예. 신뢰성, 책임성, 실적, 증거 좋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가장 약점은 뭡니까? 유명하지 않다는 거겠죠. 뭐 아무래도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변방에 있던 사람이고 또 뭐 큰 공직을 지낸 사람이 아니니까 예. 아무래도 껍데기 외양의 측면에서는 좀 많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그 알맹이 작은 것이지만 튼실하게 운영했고 성과도 100% 이상 냈고 네. 또 공직을 전혀 나쁜데 악용한 사례도 없고 좋습니다.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출마 선언한 직후라 그런지 약점을 물어봐도 장점만 말씀하시는군요. 죄송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그 형의 이름으로 다니고 뭐
그렇게 남의 이름으로 다니고 그랬죠. 그러면 이 오리엔트 시계 공장이 첫 직장이 아닌 거군요. 아닙니다. 그 중에 그 이전에 먹거리 공장, 뭐 고무 공장, 냉장고 공장, 그리고 이제 야구 글러브 공장을 거쳐서 가장 월급을 많이 주던 제일 큰 회사인 오리엔트로 들어갔다가 한 2년 정도 일하다가 제가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예. 이렇게 12살부터 참 이곳저곳 공장 전전하며 살았던 그 어린 시절이 오늘 출정식 하시면서 막 떠올랐을 것 같아요. 네, 뭐 저희 같이 공장을 다니던 친구들도 좀 많이 만났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반올림이라고 삼성전자 도입하겠다. 구체적으로 좀 네. 설명해 주시면. 국가는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여기저기 이런저런 용도로 쓰는데, 우리가 주로 보면, 토목 공사를 한다든지, 뭐, 최순실 예산으로 불리는 이런 낭비성 예산 집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국가는 어차피 돈을 쓰는 건데, 이게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의 삶에도 도움되는 쪽으로 쓰는 게, 예. 우리 헌법이 정한 의무인데, 실제로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국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예산 집행은 참으로 인색합니다. 네. 토목공사나 뭐 기업에 대한 지원은 다 투자라고 하면서, 국민들에 대해서 복지 지출하는 것은 정말로 큰 투자인데, 예. 이런 첫 타자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 바로 연결합니다. 이 시장님 나와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입니다. 네. 오늘 출정식 한 장소가 성남에 있는 오리엔트 시계 공장. 왜 여기를 택하셨어요? 예. 거기가 제가 어릴 때, 제가 중고등학교를 못 다니고 공장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79년부터 81년까지 공장 생활을 했던 공장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거기서 후각을 상실하는 뭐 그런 산재도, 업무상 제외, 뭐 이런 것도 입었고, 네. 거기를 선택해서 제가 노동자 출신의 최초의 대통령이 돼서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는 공정한 나라 만들겠다, 뭐 이런 뜻으로 그것을 기자회견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79년에서 81년이면 몇 살에서 몇 살까지예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사이고요. 그 전에 저는 초등학교 마치고 12살부터 계속 공장 생활을 했으니까. 12살부터요? 네, 초등학교 마치던 바로 그때부터. 그때 공장에서 12살짜리를 받아줘요? 받아줬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나이를 이제 남의 형 나이로 이제 다 서로 알면서 백혈병, 업무상재 농성장도 갔다 왔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가진 자 강자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뭐 재벌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가 됐는데, 그런데 이 너무 강자 중심의 사회가 좀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으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약자인데 주머니가 비어서 경제가 지금 침체되는 상황까지 와서 우리의 미래가 암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자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그곳을 출마 장소로 설정했습니다. 약자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 방법으로 오늘 눈에 띄는 정책을 여럿 내놓으셨는데 기본소득제